고갱이 시도했던 강렬한 색채와 두터운 채색으로 자신만의 기법을 고수한 것이다. Roughly painted, it's expressive in its brushstroke. The colors are extremely forceful and contrasted. So he wants to apply everything that he has in his artistic power to make the message of the painting. 고흐는 사랑하면서도 증오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고갱에게서 느꼈던 것일까? 단 한 번도 고갱을 그리지 않았던 고흐. 고갱의 모습보다 그림 속 의자가 그에 대한 고흐의 애증을 더 잘 표현한 것은 아닐까. 재밌죠. 이렇게 그림 하나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얘기까지 나왔어요. 심리학 박사님 좀 정의를 해주시죠. 이 컴플렉스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남자가 아버지죠. 근데 이제 그 옆에는 엄마가 있고 나는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들이받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택하는 전략이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아버지를 들이받든지 아버지를 완전히 아버지한테 복종을 하든지.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를 복종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로 상징되는 그 시대의 가치, 도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슈퍼에고 초자가 돼서 나를 계속 억압을 한다고. 그러니까 평생 그런 관계 속에서 내 그 자가 형성이 되는데 이 뛰어난 인물들은 역사상 뛰어난 인물들은 다 아버지를 들이받는다고. 어? 그래서 그 뛰어난 인물들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니면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 우리 신화를 보면 아버지들이 다 무슨 없고 왜 우물에서 주워오고 뭐 달걀 계란에서 깨고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라이온 킹 뭐 이런 만화 영화를 봐도 아버지가 죽잖아. 아버지 죽이게끔 자기도 모르게 유인을 한다고. 나중에 거울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아버지하고 똑같아진 걸 보고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우린 그 유교적 전통 속에서 그런 얘기를 다 이제 뭐 효도라는 거에서 다 숨겨버렸지만 사실은 남자들은 인류의 모든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와 어떤 식으로든지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성인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남자가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고흐랑 좀 접목시켜 보면 고갱을 아버지랑 좀 동일시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맥락에서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 자기 아버지를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아버지를 또 너무 싫어한다고. 아버지가 대표되는 그 기성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저항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그 애증의 관계들이라고 대부분의 아버지. 그러면 남자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막 그렇게 슬퍼한다고. 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고흐도 고갱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끊임없는 애정과 존경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이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네. 고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좋아하면서도 싫어했던, 존경하면서도 극복하고 싶었던 대상이고요. 종교 간의 차이도 컸고, 빈센트 반 고흐가 좋아하는 모든 여성들을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성경에 있는 정물을 그렸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좋아하던 성경책,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싫어하던 에밀 졸라의 책을 나중에 넣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서양 문화는 보니까 아까 김 교수님 말씀 맞다나 동양의 문화와는 달리 기성세대나 이 아버지 세대를 이렇게 파괴하고 나가는 걸 옛날부터 중시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에 나오는 영웅의 요건 중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대부분 영웅들의 아버지는 신들이니까 아버지에게서는 버림받았지만 나중에 결국 아버지가 보낸 괴물을 퇴치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업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확실히 그 서양의 문화는 좀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네요. 현대 미술이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냐 그게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마르셀 듀상이라는 그 화가의 변기, 소변기통 그거를 그대로 그냥 띄워다가
거를 전시장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은 거야. 갖다 놨어. 그 전시를 기점으로 현대미술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렇죠? 네, 정 교수님?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분이 이 의자를 그렸다는 거는 이 마르셀 듀상이 변기를 갖다 놓은 거 이전에 이미 이 고흐가 사소한 물건을 시작해서 근데 현대 미술의 대부가 된 거예요. 네. 저는 또 그렇게 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의자를 그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네. 그럼요. 그리고 큰 구두짝. 이게 그림의 소질이 되냐고. 그 벗으시면 굉장히 키가 낮아지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이런 걸 그렸어요. 자, 고갱의 의자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흐는 프랑스 시절부터 일본 목판화 우키요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우키요의 작품을 그대로 모사하거나 그림 배경으로 우키요에를 등장시켰다. 검은 테두리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명료하고 힘있는 선. 원근법이 무시된 평면적인 색채는 우키요의 영향으로 나타난 고흐의 기법이다. These flat surfaces, the interesting perspectives. You look down upon the objects, and it's not like a photo, but it's composed. It's more artificial. The cutting of the frame and the simplicity of the different parts of the painting. It's almost thought like a Japanese print. 프랑스 아르레 온 고흐는 색채에도 변화를 준다. 네덜란드 시절 어두운 색채가 특징이었다면 아르 시절부터 고흐 특유의 밝은 색채와 보색 대비가 나타난다. 고갱의 의자에서도 붉은 바닥과 초록색 벽의 보색 대비는 시각적 느낌을 극대화한다. 의자와 그 그림자도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If you look from a distance to the picture, you see only the bright spots and the rest is in perfect harmony. Whereas the colors are extreme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is is very, very complicated to get this balance in a painting. It's a beautiful work, isn't it? 이러한 보색 대비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고흐. 강렬한 색채 대비는 고흐의 열정과 좌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그 일본, 동양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그 자포니즘 얘기가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한류 이야기하죠. 1850년대는 일본풍이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게 그 우키요에라고 일본 채색 목 하나인데 그 작품의 특징이 굉장히 평면적이고요.